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원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번 주 쉽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 정책을 내놓으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한테 큰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 중국이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맞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관세를 미국한테 부과하면서 시장은 크게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은 꾸준히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주식시장과 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선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센티먼트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오는 거 아닌가 추측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서 헤이즈가 어저께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었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다른 투자시장과 커플링돼서 올라갔고 내려갔지만 이제는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면서 슬슬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동아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 주간의 비트코인 성적을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4% 떨어지고 솔라나는 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8%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랑 테슬라 어떻게 보면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 하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원님 이번 한 주의 논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2일에 있었던 미국 관세 해방의 날 발표였고요. 이때 보편 관세 10% 그리고 상호 관세를 굉장히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적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관세 얘기는 좀 이따가 아마 자세하게 할 텐데 동현님이 잠깐 얘기하신 거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트코인은 1년 전 대비해서 한 21%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5%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6%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근데 이게 원래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원래 나스닥이 훨씬 좀 아웃퍼폼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한 2, 3일 만에 뒤바뀌어 버렸고 워낙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서에이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방송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세 가지를 뽑아보면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비트코인이 선방했다는 것입니다. 파월, 트럼프, 시진핑 압박 모두 견뎌낸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바로 파월이 한국 기준 토요일 새벽에 관세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미국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천천히 모든 걸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반전은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관세에 중국도 34% 맞불 관세를 내놓으면서 큰 파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요. 한 주간 64 밀리언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꽤 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주간 순 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순 유출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 빠지나 싶었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게 ETF에서는 좀 빠진 것 같은데 가격은 그만큼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뭔가 크립토 투자자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관세가 좀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데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관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국적이 미국이면 굉장히 든든하다 생각했을 텐데 아무래도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 관세를 맞았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하던 날에 이 표를 판넬로 만들어서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 차이나 우리한테 67%의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지. 우리도 원래대로면 67% 관세를 매겨야 되겠지만 미국은 대인배이기 때문에 34%만 매길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했죠. 그래서 주요한 나라는 일단 중국은 34%. 근데 중국은 원래 20% 관세를 맞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중국의 모든 물품은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 때 54%의 관세를 내야 됩니다. 이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연합은 20%가 관세로 정해졌고, 그리고 베트남은 46%, 타이완은 32%, 일본이랑 한국은 사실 우방 중에서도 조금 친한 나라로 분류가 되는 국가인데도 얄짤 없이 24, 25 이렇게 이제 관세를 매겼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26%.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이게 사실은 이 국가들도 난리가 났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도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라서 싸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대신에 떠오르던 곳이 어디냐면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베트남에 외주를 많이 줘요. 2017년, 18년부터 트럼프가 관세 20%를 매기기 시작해서 아 그래?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던지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베트남으로도 우회 수출을 많이 했는데 구멍을 막아 놓은 거고, 보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게 다 인건비 낮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우회 수출 내지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제 수출이 많았는데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난감해졌고, 사실 이제 저는 나이가 40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나이키거든요. 나이키가 대부분의 신발을 동남아에서 만듭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나이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틀 사이에 거의 한 15% 가까이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대만이랑 중국이랑 지금 이제 약간 생산 공정을 다변화해서 인도에서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세 나라가 지금 관세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애플이 하루에 10%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틀 연속 거의 뭐 9%, 8%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다른 나라들은 이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좀 골몰을 하고 있고, 미국 안에서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난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틀 사이에 제가 지금 카운트 해보기로는 한 4조 달러 정도가 시총이 증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나스닥 지수도 1년 전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5%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관세는 4월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 그러니까 4월 8일까지는 협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서 부당하게 보고 있는 이득을 이제 미국이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해서 우리가 그럼 이거 양보할게 라고 하면 그만큼 관세를 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베트남. 베트남의 지금 주석이 트럼프랑 깐부예요. 그래서 되게 베트남이 46%를 맞은 거는 사실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베트남 주석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익을 전액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관세를 전액 면제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이 모양의 관세가 매겨지는데 베트남 관세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의 공장이 다 베트남으로 몰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랑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절실한 게 뭐냐면 관세를 이렇게 매겨놨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관세 질서에 순응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협상을 매조지를 지어주는 나라가 빨리 나와야 돼. 그것도 어떤 나라? 주요국 중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일단 지금 베트남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멕시코 관세는 12.5%, 12% 요 정도인데 멕시코도 보복 관세 안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일단 이거는 상호 관세, 보편 관세라고 해서 이 나라와 나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4월 2일에 발표를 한 거고, 트럼프가 반도체랑 의약품 관련한 섹터별 관세를 또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관세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건데, 불확실성이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잘 버티니까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아서헤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이 됐어. 비트코인이 잘 버틴다는 것이.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 비트코인이 점점씩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또 미친 짓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뭐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얘기 한참 하고 있었던 게 그린란드 뺏어오겠다는 거죠. 그린란드를 갑자기 자기네 나라 땅으로 선언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하다. 근데 비트코인 어쨌든 나스닥 대비해서는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원님 생각하시기에 중국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순응하지 않고 계속 버틸까요? 중국은 사실 제 생각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 미친 짓을 하는 모든 기저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권을 중국한테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패권 차지해서 미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로 대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처참하게 발려가지고 저기 어디로 찌그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뭐 이제 중국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4월 4일에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관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히토류 수출도 이제 통제할 거야.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고 미국이 얘기하는 이유가 히토류 때문인데,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상당히 조금 미국이 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히토류가 미국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 히토류를 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환경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미국에도 없느냐? 없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히토류를 땅에서 파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를 만약에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그러면 미국은 상당히 좀 난처해지는데, 어쨌든 이것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EU는 어떤 안을 냈냐면, EU는 관세를 20% 맞았거든요. 근데 50% 보복 관세안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이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8일까지 합의에 도달을 못하면 그냥 50%로 우리는 보복 관세 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관세가 사실은 상호 관세가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멕시코랑 똑같아서 이 정도면 멕시코처럼 보복 관세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보복 관세를 했어요. 완성차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있고 여기서 좀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캐나다는 약간 미지수예요. 새로 총리가 들어온 사람이 좀 자기 인기도 챙겨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저는 되게 제일 재밌었던 게 독일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유럽은 유럽 연합이 공통적으로 이 입장을 정하는 거고, 개별 국가는 사실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독일이랑 프랑스가 굳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독일 뭐라 했냐면, 뉴욕에 우리가 보관 중인 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독일로 다시 갖고 오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텔레그래프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국가로서의 미국을. 관세야 뭐든 어쨌든 원래 이제 독일이 자기 금을 돌려줘 하면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미국이 안 돌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미리 좀 가져오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 이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고, 이 정도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지금 감정이. 그리고 프랑스는 보복 관세는 아닌데, 프랑스 기업에서 미국에 투자한 거 그냥 다 스톱해라, 올 스톱.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그거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관세 4월 2일에 트럼프가 던진 것도 중요한데, 사실 다른 나라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느냐 안 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세 자체는,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관세가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안이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되냐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관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감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보복관세에 누가 나오게 되면 미국은 아까 그 판넬에 있는 세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몇몇 이 주요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불확실성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관세 이슈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이제 새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이제 고용과 이제 실업률이 좀 반대로 좀 나왔는데요. 동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은 비농업 고용 지수는 그 거의 한 80%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비농업 고용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가 괜찮다, 경제가 나쁘면 고용을 못할 테니까, 그런 이제 증거로 사용되는 지표인데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에 반해서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갔죠.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했으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령 2월과 3월 사이에 있었던 어떤 파업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일자리의 변화가 이 두 가지 수치가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에 이제 3월이니까 도지의 작업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일자리인 거고, 비농업 고용은 말 그대로 비농업 고용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한해서 카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근데 다만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게, 미 의회 예산국에서 보는 완전 고용, 원래 그냥 가만히 굉장히 좋은 상태여도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실업이 있어 라고 하는 게 4.4%입니다. 근데 4.2%로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보다 훨씬 고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지금 미국 경제가 뭐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좋은데,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월이 이제 말을 바꿨다고 동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파월이 지금 보이는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일 보듯이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랑 막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5%씩 빠지고, 뭐 물가가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발표가 있고 나서 지수가 막 빠지고 기업들이 막 죽는 소리를 내고 하니까 제일 먼저 월가에서 이제 갖가지 리포트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상향된다. 어떤 펌에서는 PCE 기준 1% 이상 오를 거다. 그리고 CPI 기준은 내년 초에 4.5%까지 오를 것 같다. 지금 이제 2점 몇 프로인데 1% 이상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럴 때는 누구를 보냐면 사람들이 다 연준을 보게 돼요. 그래서 파월이 마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연설이 있었습니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근데 파월은 요 직전 공식 행사가 3월 FOMC였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하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어떨 것 같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관세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고, 우리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없어, 우리 지켜보고 있어도 괜찮아. 이게 3월 FOMC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 자체의 어떤 영향성을 굉장히 일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내용이라고 봤어요, 시장에서는. 이번 연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었던 건 뭐냐면, 워딩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관세는 단기적으로 인플레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 맞아. 근데 내가 볼 때 그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꼬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일시적이라고 했었는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무조건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 어쨌든 이날은 뭐 예방적 차원의 금리 인하 든 아니면 주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비둘기적으로 말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이 상황을 그냥 내비둘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개입하기에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 그때 개입을 하겠다. 이날 연설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기자 질의문답이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되게 고마웠어, 나는 보면서 물어보더라고. 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불확실성이 도대체 언제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내가 생각할 때는 12개월 후에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개월 있다가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시장이 이틀 만에 지금 15%도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워딩이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보복 관세가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적어도 각 나라가 정책적으로 뭘 주고받고 연준에서도 미국 트럼프가 무슨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한 논평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칼같이 자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논평하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정책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할 일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핵심이다. 끝났다. 더 이상의 변화 없다. 다른 나라도 여기에 변화를 안 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얘네가 나서서 뭔가 이렇게 금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뭐 양적 완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 후는 솔직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그 보복 관세가 정리되는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하면 파월이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연내에 4번이나 혹은 5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금리나 4번 하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팔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앞으로 나올 보복 관세,
빅띵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럽도 있을 것 같고 중국도 추가적으로 뭐가 또 있을 것 같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사실 이제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보복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관세에 대응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세를 쳐맞은 나라가 자기의 통화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게 뭐냐면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이 뭐 환율 조작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위안화 가치가 10% 떨어졌거든요. 해당 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를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나라에게. 그리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더 잘 돼요. 미국의 수출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게 뭐냐면 지금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관세를 매겼는데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안 좋냐면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관세 처맞은 나라들한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관세 효과가 2배야. 이렇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정상화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단 지금 유로처럼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 맞은 놈들이 그럼 50 레이즈 나는 20 받고 30 더 약간 이렇게 나가면 그럼 베린다. 굉장히 싸우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하더라도 사실 미국은 보복 관세 일도 생각 안 하고 있을 테지만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4월 4일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때리고 3일 4일이었잖아요. 오늘이 5일이고 4일 날 트럼프가 좀 불안한 듯한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이 드디어 패닉에 빠졌다.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패닉에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인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 시간을 끌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매조지를 짓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9일날 발효니까 시간 좀 있잖아. 상황을 좀 보자. 그래서 한 3, 4일 버티면 트럼프가 이제 폭주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이 관세를 실제로 때리면 이 나라들도 죽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생각은 적당히 관세 엄청 때리고 숙이고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득을 좀 봐야겠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얘네가 이제 대응을 안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막 던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야, 이씨 대통령 이상해 막 이러면서 또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의 영역인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오케이 하는 국가가 많아지면 그거는 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미국한테는 좋은 일인데 다른 국가한테는 안 좋은 일이니까 또 이제 그건 또 견뎌봐야 되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복 관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제 가져온 게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3일날 보도잖아요. 3일날에 일제히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갈아치웠어요. 월가에 있는 기업들이. 근데 모건 스탠리는 뭐라고 했냐면, 야, 올해는 금리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했고, UBS 은행은 뭐라고 했냐면, 야, 올해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는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제 결론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럴싸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완전 카오스야. 올해 금리 날 몇 번 할지, 아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 페드워치에 보면 이제 금리 전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금리 선물 베팅한 걸 가지고 전망을 뽑는 그 지표인데요. 거기에는 올해 4번을 하느니 5번을 하느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기대심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번 할 걸, 어떤 데는 4번 할 거다, 어떤 데는 내년이나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곳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지금 굉장히 극심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어디 휴가 가가지고 장을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바이낸스가 이제 말이 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장한 코인들의 퍼포먼스가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다들 이제 알겠지만 이제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마켓메이커와 이슈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도원님. 이런 사태를 동아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낸스가 조금, 사실 이제 바이낸스는 법적인 이슈는 다 해결이 됐어요. 대부분
대부분 해결이 돼서 그냥 장사를 잘 하면 되는데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한 코인 중에 민코인을 많이 상장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거 자체가 조금 위기인 거죠. 바이낸스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데 이런 거래소도 밈코인 상장을 주축으로 해야 할 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뭐 당연히 민코인이 처음에는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1타, 2타를 다투는 이제 윈터뮤트라고 하는 마켓 메이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이낸스랑 되게 밀접한 관계인데 여기서 ACT라고 하는 윈코인이 마켓 메이킹을 맡았었는데 이거를 그냥 시장에 대량 덤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한테 이 책임을 묻는 여론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니네 이거 이럴 걸 상장을 하고 상장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지 뭐 약간 이런. 또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 FDUSD라고 해서 예전에 BUSD가 이제 규제 때문에 잘리고 바이낸스가 새로 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FDUSD에 대해서 FDUSD 이거 조금 리저브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저스틴 선이 해가지고 이게 좀 일파만파 되면서 FDUSD의 코인 패깅이 0.88, 0.89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패깅이 깨졌는데 요게 결국에 이제 다시 회복되긴 했습니다. 근데 요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바이낸스 직원이 위챗방에 있는 소수의 이 고래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이거 무조건 이거 그냥 복구돼. 그러니까 투자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시장 조작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 이럴 거면은 바이낸스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중국권 사용자들 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보도가 안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 선생 유튜브에서는 많이 보시는 크립토 사용자들이 계시니까 공유할 만한 뉴스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근데 쭉 뜯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FDUSD 관련된 이슈잖아요. 이 발행사 대표가 예전에 이슈가 한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제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달러 받으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내주고 그 받은 달러로 이제 미국 국채사고 메커니즘을 요즘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FDUSD 발행사 대표가 한 5천억 원을 횡령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과거에 한두 번 그런 짓을 했던 좀 이력이 있는 애야. 이게 한두 번 해본 애가 아니야. 근데 이번에 저스틴 선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TUSD죠. 걔네들이 이제 트롤에서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이쪽 발행사한테 관리해달라고 해서 5천만 달러인가? 이거 맡겨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급하게 인출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KYC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호주머니 들어올 때는 이제 프리패스인데 나갈 때는 일단 KYC가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저스티선이 빡친 거야. 같은 홍콩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못 해봐라 하면서 이제 일단 고소는 때려놨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지. 저놈들 내 돈 지금 가져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확히 말하면 5천억이네요. 5천억.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어지러운 좀 풍경이 좀 일어났다는 게 좀 정설입니다. 그래서 참 저스틴선이 지금 바운티도 걸었어요. 500억 원 정도 되는 바운티를 걸었습니다. 그 대표놈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밝혀내면 내가 너네한테 500억 줄게. 이렇게 현상금 걸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온체인 분석가들이 그 발행사와 그 다음에 발행사 관련된 사람들의 지갑을 지금 탈탈탈탈 털고 있다. 이거 하나만 잡아내잖아? 그럼 500억이야. 졸업이야, 그냥 졸업. 그래서 지금 뭔가 참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이슈 정리해봤습니다.